자, 우리가 리세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이건 비교적 최근에 벌써 10년이 더 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예, 미국의 그 금융 위기가 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촉발된 경기 침체가 세계 경기 침체로 연결이 됐고요. 그래서 그 위기를 이제 경제학자들은 The Great Recession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꼭 1920년부터 30년대까지 있었던 대공황을 우리가 The Great Depression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2007년과 2009년 사이에 있었던 경기 침체를 죄송합니다. The Great Recession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The Great Recession이라고 하면 그냥 여러분 글로벌 금융 위기를 바로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뭐 최근의 일이니까요. Great Recession 당시에 있었던 경제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경제 전체 규모, 그러니까 GDP의 관점에서 보면 4.3%나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업률은 5%에서 10%까지 상승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한국 경제 같은 경우에 제가 대충 계산해 보면 한 한국 GDP는 한 1.1%에서 한 2% 사이에 하락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은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 현재 실업률이 10%를 상회했습니다. 동시에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글로벌 금융 위기에 대한 충격을 받았고요. 그래서 주식시장 주가가 폭락했고 주택시장이 붕괴됐고요. 그 다음에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 대출을 상환을 하지 못하면서 이제 은행이 부실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해줬는데 그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니까요. 은행이 부실화가 됐고 그래서 이제 은행의 위기, 뱅킹 크라이시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제 뱅크 페일리어 현상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또 거시경제학자들은 이제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어디에서 촉발되었고 왜 이렇게 충격이 증폭되었는지 그런 이제 이런 충격을 증폭시키는 메커니즘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해왔고요. 지금도 계속 어느 정도 스터디는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 정부가 취했던 일련의 정책들이 과연 효과적이었는지 실제로 뭐 경기 침체 상황을 리세션 상황을 어느 정도 완화한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경제 상황을 더 나쁘게 몰아간 것인지에 대한 뭐 논란은 여전히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는 당시 중앙은행이나 정부 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다수의 의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부족했거나 혹은 잘못된 처방들이 있을 테니까요. 그런 것에 대한 디베이트는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질문들이 바로 우리가 이번 학기 후반부에서 계속해서 살펴볼 내용들인데요. 이런 질문들에 적절히 우리가 적절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분석의 도구와 분석의 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미시경제학에서도 수요와 공급 곡선이라든가 혹은 뭐 독점 시장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모형과 기본적인 분석 틀을 가지고 필요한 질문들의 대답을 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거시경제학에서도 우리가 미시경제학에서 사용했던 기본적인 툴이라든가 방법론을 적용을 하지만 여기에서는 조금 다른 방법론들을 이용을 하려고 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선 경제 전체의 규모, 어느 국가 경제의 어떤 생산 역량 이런 것들을 먼저 측정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제 어떤 국가의 경제 전체의 규모, aggregate economy 이건 그냥 뭐 경제 전체라고 사실 해석하지 마시고요. 그냥 경제 규모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직역을 하면 한 국가의 총 경제란 뜻이거든요. aggregate는 이제 집계란 뜻이니까 이건 그냥 경제 규모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실제로 한 국가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숫자는 뭐 한국 경제만 해도 5천만 명이 될 것이고요. 어떤 국가에 가면 10억의 인구가 존재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어떤 국가에 가면 막 인구가 4억, 5억씩 되는 국가들도 있는데요. 과연 한 해 동안 이들 경제 주체들이 어떠한 경제 행위를 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물론 가능합니다. 그 측정하는 방법이 바로 국민 계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혹은 국민소득 계정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내셔널 인컴 어카운트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이런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우리가 한 국가의 경제 활동을 측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측정하려고 하는 경제 활동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보는 것은 GDP라고 하는 것, GDP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국민소득 계정 혹은 뭐 국민 계정이라고 하는 것에 국민소득 계정을 우리가 언제 활용을 하냐면 경제 전체의 규모를 우리가 측정을 하기 위해 사용을 하는 일종의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국민소득 계정 혹은 뭐 국민 계정을 중심으로 세 가지 이슈를 볼 텐데 첫 번째는 생산이고요. 두 번째는 지출, 세 번째는 소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생산 측면에서 볼 수도 있고 지출 측면에서 볼 수도 있고 소득 측면에서 볼 수도 있는데요. 결국은 이 세 가지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세 가지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뭐 통상적으로 생산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총생산이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총생산, 총지출, 뭐 총소득 다 괜찮습니다. 총자를 빼도 괜찮고 넣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생각해 볼 텐데요. 이제 가상적인 국가인 포디카라고 하는 국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포디카는 하나의 회사로 이루어진 작은 국가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의 회사는 임플로이어는 이제 포드 모터 컴퍼니입니다. 제가 만든 이그젬플은 아니고 우리 교과서의 저자들이 포드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드 모터 컴퍼니 하나의 회사가 존재하는 국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한 해에 모두 50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을 하고요. 이 국가의 구성원은 20만 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20만 명 모두 포드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들 중 일부는 이제 포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드의 뭐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포드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뭐 20만 명이 다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고요. 그 중에 일부가 이 포드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측면에서 포디카라고 하는 가상 경제를 측정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측정하려고 하는 대상이 무엇이냐면 경제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제 규모입니다. 그래서 경제 규모를 세 가지 측면에서 볼 텐데 첫 번째는 얼마만큼 생산했는가. 그래서 프로덕션 어프로치가 그러니까 생산 측면에서 본 포디카의 경제고요. 두 번째는 얼마나 지출을 했는가. 지출 측면에서 우리가 포디카 경제의 규모를 측정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소득 측면에서 우리가 경제 규모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산 측면에서 포디카의 경제 규모를 한번 측정해 볼 텐데요. 여기 제가 GDP를 소개했듯이 우리가 측정하려고 하는 경제 규모가 바로 GDP라고 하는 건데 우선 한번 이야기를 진행을 하면서 제가 GDP를 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측정하고 싶은 것은 바로 포디카에서 한 해 동안 생산한 자동차의 시장 가치. 여기서 지금 포디카는 자동차 회사 하나밖에 없고 생산하는 재화가 자동차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측정하고 싶은 것이 바로 한 해 동안 생산된 자동차의 시장 가치가 되겠습니다. 자, 모두 한 해 동안 500만 대의 자동차가 생산이 되니까요. 여기에다가 한 대당 얼마인지 시장 가격을 곱하면 우리가 이 값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